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나오는 지표마다 심상치 않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와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저희 쇼킹 부동산이 다루는 세 가지 주제 중에서 금리와 관련된 부분, 물가와 부채 지표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나오는 소식마다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중요한 뉴스죠.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앞으로 9월 이후에 소비자 물가에 대한 전망치를 좀 일부 볼 수 있는 선행 지표예요. 왜? 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공정도 가격을 수치한 부분인데 공급단의 물가 인상 요인이 얼마나 쌓였나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얼마가 나왔다? 전월 대비 0.4% 상승,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무려 7.3%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의 전망치 7.7%보다는 못 미쳤고 전월 대비해서도 0.1%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7%대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0.4% 상승률을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언론에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왔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올랐을까요? 먼저 전월 대비해서는요, 석탄 및 석유 제품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5월, 6월, 7월 모두 다 4%에서 6%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 마이너스 0.4%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0.4%가 나왔다는 건요, 바로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에서 1.1%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한국전력에서 8년 만에 전기세 인상 방안을 발표했죠. 앞으로 이게 좀 더 자주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와 가스 요금도 조만간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 그래서 내년에는요,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이런 공공 서비스 요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왜 7%가 나왔냐? 역시 석탄 및 석유류, 화학제품, 그리고 1차 금속 제품에서 높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인상 부분 때문에 공산품 가격 역시도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 인상이 공산품 가격이 서비스 요금으로 인상되는 인플레의 단계를 계속해서 밟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게 가장 가중치가 높은 서비스 물가 품목에서 이제 계속 높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장기간 서비스 요금 인상 부분이 억눌려 있다가 내년에 한꺼번에 빵 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제 70달러 중반까지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8월 달에 63달러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8월치가 시장 예측치보다 낮았었던 거거든요.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PPI부터는 상승세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PPI가 상승한다는 것은 내년 초반 물가도 심상치 않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공급 측 인상 요인이 쌓인 상황에서 수요 측 인상 요인만, 아무래도 수요 부분만 받쳐준다면 물가 불안은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소비가 굉장히 강해요. 자, 2분기 GDP 성장률, 민간 소비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성장률을 이끌었었거든요. 앞으로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가 수출 기업 중심으로 건실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2.4%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수요를 계속해서 부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 측에서 공급 측 인상 요인을 받아주면서 물가 불안은 지속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년에 물가가 낮지 않을 것 같고 생각보다 자주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크나큰 부담을 줄 것이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대출 규제 방안 발표를 앞두고 주목받는 대출 통계가 있어요. 바로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중에서 품목별로 살펴봤더니 바로 전세대출 통계였던 겁니다. 9월 16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발표가 됐는데 2020년 말 대비해서 무려 14.74%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증가율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봐도 감이 오지 않아요? 전세대출 규제 없이 대출 증가 억제 달성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추석 이후에 종합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관심이 과연 서민 주거 안정과 연관된 전세 대출을 규제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전세 대출을 해줬던 거를 회수해 가버리면 당연히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계속 발표되는 통계 부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자, 2017년 6월과 올해 6월을 비교한 전세대출 잔액 현황이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자, 보면은 연령대별로 나와 있어요. 뭐 30대가 24조에서 63조로 늘어났고, 50대, 40대가 15조에서 36조, 뭐 이 정도 올라간 건 이해가 되는데, 20대에서 무려 5배 이상 증가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20대에서 전세대출이 많이 늘어났지? 상대적으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규제도 덜 적용되고 있어요. 왜? 청년들 우대한다고 하다가, 자, 이런 식으로 많은 전세 대출을 해줬는데, 자, 이렇게 20대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어디 썼다? 빌라나 오피스텔을 월세가 아닌 전세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됐고, 이 올라간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도 같이 끌어올렸다. 문제는, 자, 이렇게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를 80%나 해주다 보니까 시세의 80% 대출해 준 거나 똑같네. 이게 나중에 부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일단 규제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된 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렸습니다. 전세대출의 한도를 80%에서 줄이거나, 또는 민간보증 기관의 대출 한도를 뭐 공적 보증이 2억 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5억에서 한 3억 수준까지 낮추지 않을까, 지금 이런 방안을 아마 고심 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론의 반발에 어려우게 되면 그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금융기관을 압박해서 금융행정지도 방식으로 금리 인상과 한도 조절에 나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신호도 좀 보이고 있어요. KB국민은행이 9월 15일 날 전세대출의 한도를 줄이고요. 금리를 소폭 올렸거든요. 그리고 열흘도 안 돼서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냐면요. 전세 계약의 재계약 대출의 최대 한도를 증액된 보증금 이내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5억을 내가 현금으로 다 갖고 있다가 6억으로 증액 계약을 했어요. 그럼 1억 늘어난 거잖아요. 원래는 기존에는 이 6억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어요. 기존에 대출이 있던 없던 상관을 안 하고 80%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증액된 부분만 1억만 대출해 주겠다, 국민은행에서 방침을 정하고 9월 29일부터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전세보증금 갱신 과정에서 B2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차단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KB국민은행에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가계부채 억제책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융행정 지도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추측이 낳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금리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 결말 내용이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 현재와 같이 거시경제 및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가계나 기업 및 금융 부분에 안정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전망, 한마디로 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신호를 보고서에 담았다는 거죠. 다만 일부 취약 부분의 경우 금리 상승과 더불어 각종 금융 지원 조치 종료로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선별적인 정책 대응이 강구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금리를 올려라,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추석 이후에 중요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9월 30일 날 예정된 경제금융회의입니다. 여기에 이주호랑 은행 총재하고 홍남기 부총리,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 주로 할까요? 뻔하죠. 가계부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히 이주호랑 은행 총재한테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인상을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이주호랑 은행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할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10월 금리 인상의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죠.
현재 금융기관 대부분이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주환은행 총재가 했던 발언을 생각하면 11월도 맞을 거 11월이 더 가까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다음번 금리 조정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은 분기마다 올린다는 얘기예요. 왜? 8월 달에 금리 올리고 나서 10월에 금리 올리게 되면요. 한 달 반 만에 올린 거거든요. 약간 서두르는 감도 없진 않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자꾸 시장에서 나오는 약간 지표들이나 또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자꾸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쌓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또 하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이주환은행 총재 임기가 내년에 3월에 끝나는데 그 전에 1.25% 원상복귀 시켜놓고 퇴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 안에 1.25% 맞추려면은 11월보다는 10월이 더 적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9월 30일 날 이 회동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지표들이 일괄되게 추가 금리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되고 있죠. 금리 인상 한 번에 꿈쩍도 안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2번 올려야 돼요. 부채 증가 확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물가 상승 압력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금통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통위에서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하려면은 적어도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되는 10월 5일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30일 날 이주환은행 총재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다면은 10월 달에 금리 인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런데 9월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국민지원금이 풀렸죠. 여기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2010년과 2011년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잘 아시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대세의 부동산 하락기를 불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주택가격이 조정이 됐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 쇼킹부동산 원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